예, 안녕하세요. 원재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이제 정호승 선생님의 책이 있어요. 예전에 샀던 책 같기도 하고 누구한테 받은 책 같기도 한데 이 책이 있어요. 내 인생의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읽고서 맨 첫 글이었죠. 뭐였지? 가끔 우주의 크기를 생각해 보세요 하고서 그 이 구절 있잖아요. 토성에서 본 지구 사진.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이 멈춰지면 스스로 답이 된다. 이 책 내용에 관해서 언급했을 거예요. 지구가 이제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해야 되나? 지구가 창백한 푸른 점으로 이제 묘사되면서 이제 우주 사진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 되었는데 이걸 언급하면서 토성에서 본 지구 사진 그거를 이제 책상 앞에다 항상 붙여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토대로 해서 제가 글을 쓴 적도 있고 영상을 제작한 적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워낙 좋아해서 언급을 했지만은 제가 보니까 이거 빵장수 야곱의 어떤 중간 부분에 관해서도 제가 어디서 따왔는데 이게 정호승 선생님 책에서 따왔더라고요. 여기에서 금이 아름다운 것을 알게 되면 별이 아름답다는 것을 잊어버린다. 이 글이 있어요. 글 한 꼭지가 몇 페이지? 356페이지네. 예, 그게 있는데 이 글도 괜찮은 것 같아서 또 얘기해볼 만한 구석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고 수행 차원에서 진리 차원에서 한번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정우승 선생님 글이 좋아요. 글이 좋아서 뭐 좋아하는 작가분들이 몇 분 계신데 정호승 선생님도 그런 분 중 하나죠. 근데 여기 이런 글귀 봐요. 두 줄짜리인데 나는 이제 벽을 무너뜨리지 않는다. 벽을 타고 오르는 꽃이 될 뿐이다. 이게 굉장히 단순한 말 같지만은 굉장히 함축적이면서도 여러 가지가 좀 달라져요. 시선 전환이 있어야지만 이렇게 될 뿐인데 뭐 걸림돌, 디딤돌 이야기도 있죠. 그런 것처럼 꽃이 될 뿐이다. 폭우를 만나서 피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폭우 속에서 어떻게 춤을 출 것인가 얘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무슨 춤을 출 것인가. 되게 이 글하고 맥락이 비슷하죠. 저도 어떤 삶의 방향이 태도가 이렇기 때문에 이런 글들이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원성 선생님 글 보면은 유시아 선생님 글과 마찬가지로 약간 결은 다르긴 하지만은 어떤 진리, 깨달음 그리고 삶을 바라보는 어떤 성찰의 태도가 굉장히 문학적으로 산문으로 표현됐지만 문학적으로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지는 글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당신의 어떤 성품이 이렇게 글에 묻어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산문으로서 진리의 면면을 잘 품어내면서 아름답게 형상화 된다면 저는 그런 글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런 산문들을 많이 다루는 것 같아요. 뭐 이를테면 영성가들 책, 깨달음에 관한 어떤 해설, 그리고 과정들, 설명 이런 것들의 책들이 사실 많잖아요. 아무래도 이게 수행판이기 때문에 도판이기 때문에 그런 책들이 많고 그런 걸 해석해주고 깨달음의 길을 제시해주는 이런 책들이 많지만은 그런 것들은 물론 제가 할 수도 있지만은 뭐랄까 저는 아름다운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감동적이어야 돼. 그러니까 저 역시도 어떤 의미에서 이제 문학적인 그런 면모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만 나로 살뿐 그 책을 물론 이제 여행기지만은 문학하던 기질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도 약간 그런 면모가 좀 드러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굉장히 산문으로서 에세이로서 굉장히 감동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좋았는데 금이 아름다운 것을 알게 되면 별이 아름답다는 것을 잊어버린다. 이 글도 좋아서 제가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해 주는 방식을 취하도록 하죠. 몇 해 전 KBS 전국 노래자랑 한평군 편을 시청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병원 원무과에 근무하는 39살 노총각 한 명이 무대에 나왔습니다. 원무과에 근무하는구나. 난 농사꾼인 줄 알았는데. 사회자인 송혜 씨가 약간 장난기 있는 목소리로 왜 나왔느냐고 묻자 그는 대뜸 장가 가고 싶어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만하면 괜찮은 신랑감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스스로 괜찮은 신랑감이라고 말한 거죠.
화면에 비친 그는 키가 크고 건장해 보였으며 그 건장함 속에 농촌 총각으로서의 순수함과 성실함이 묻어났습니다. 사회자가 그래 그동안 장가가기 위해 재산은 좀 모아놓았수? 라고 묻자 그는 재산이 아주 많다고 말했습니다. 약간 송혜 선생님 이제 말투가 생각이 나죠. 당신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시집이라든지 장가 갈 사람 있으면은 재산 좀 있수? 어떻게 몸은 좀 건가? 하고 뭐 이렇게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 묻자 그는 밭 30평, 소 1마리, 돼지 2마리, 개 2마리라고 대답했습니다. 청중석에서 폭소가 터졌습니다. 그러자 그는 오히려 이만하면 괜찮지 않습니까? 하고 청중들을 향해 반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청중들이 그를 향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농산꾼인 줄 알았어요. 대충 봤을 적에. 근데 이제 병원 원무과에서 근무하고 있네요. 근데 재산 좀 있으라고 물어보니까 밭 30평, 소 1마리, 돼지 2마리, 개 2마리. 그러니까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약간 뻔뻔하게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능청스러운 면이 있는데 그게 이제 호감을 가져다주는 능청스러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청중들도 박수 치고 아마 호감형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우승 선생님께서도 저도 웃으면서 그를 향해 박수를 쳤습니다. 그가 현재 지닌 것만으로도 행복한 부자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가 재산이 많으니까 장가갈 자격이 있다고 자랑하듯 말했다면 그건 그저 평범한 이야기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라고 하죠. 근데 이제 요즘에 연애 프로그램, 뭐 결혼 뭐 짝 프로그램 그런 거 있잖아요. 뭐지? 요즘엔 잘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매칭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럼 뭐 보면 뉴스 같은 거 보면은 어떤 사업을 열심히 했어. 연애를 안 하고, 그래서 뭐 50억이 있다, 재산이 50억 있다 그런 걸 이제 좀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뭐 다른 사람들도 있죠. 뭐 아니면 굉장히 고학력이고 어디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다, 뭐 그런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뭐 다른 전문 직종에 계시기도 하고. 근데 저는 맨 처음에 농사 짓는 양반인 줄 알았는데 39살인데 병원 원무과에서 일해. 근데 약간 이게 반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말하자면은 물론 이를테면은 밭 30평이 있다고 쳐봐. 근데 이제 어디가 뭐 도로가 나가지고 밭 뭐 이를테면 뭐 몇만 평을 팔았다고 쳐봐. 도로 난다든지 어디 뭐 공장이 들어선다든지. 그래서 이를테면은 개발된 도시 시골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게 벼락부자들이 좀 있다고 해요. 100억, 200억 가진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사는 모습은 그렇게 바뀌지 않아요. 생각처럼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냥 비슷하게 살아. 뭐 차 좋은 것 좀 타고 하지만은 그 생활 패턴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도 어떻게 보면 좀 반전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밭 30평 있고 뭐 소 1마리, 돼지 2마리 뭐 이렇게 있는데 뭐 취미로 키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재산은 한 300억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은 뭐 그건 반전의 얘기겠고. 저도 그 노총각처럼 현재 지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현재 불필요해도 미래에 필요할까 싶어서 현재 불필요한 것을 더 소유하려고 합니다. 이것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뭐냐면은 집안의 물건인 것 같아요. 물건. 사실은 집이 이사 갈 때 아마 그런 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 사실 사람들이 물건을 안 버려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안 버리고 그냥 창고 쌓아놔. 뭐 서랍에 넣어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계속 쌓여. 그러다가 누군가가 이제 이사를 간다든지 아니면 그 누군가가 돌아가셨다든지 하게 되면은 짐 치우게 되면은 그냥 습관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언제 쓸 줄 모르니까. 사실은 쓰지 않아요. 쓰지 않아서 사실은 필요 없는 물건들을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종종 느끼는데 최근에 어떤 분 이사하신다고 이렇게 당신께서 참 많은 짐을 가지셨구나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낙감이 이게 6평이거든요. 실내가 6평인데 뭐 크지는 않죠. 혼자 지내기엔 뭐 적당한 수준인데 근데 이제 여기에도 물건이 꽤나 많아요. 많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한정된 공간에 있다 보니까 또 물건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한정되다 보니까 빨리빨리 치워야 돼. 안 쓰는 것들은 빨리빨리 선원으로 돌린다든지 뭐 내가 뭐 음식물이 있어도 빵이 있어도 너무 많다든지 하면 종모수 선원으로 빨리빨리 돌리고 그리고 물건도 정리를 잘 해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제
너무 이제 지저분하지 않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지금도 약간 물건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은 한번 정리를 해서 봄 됐으니까 아마 좀 시간 날 적에 한 2, 3주 이번 달 이내로 한번 정리를 해서 다 한번 치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작으면 좋은 게 작다 보니까 저장할 공간이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빨리빨리 정리하는 게 약간 장점이라면 장점이에요. 그렇게 되는데 큰 집일수록 오히려 이제 치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건 사람의 성정과도 또 관련이 있어요. 이거 못 치우는 거야. 언제 쓸지 모르니까. 대부분 성정의 문제인데 그러나 좀 합리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내가 쓰지 않을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빨리빨리 정리하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니 제 삶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금이 아름다운 것을 알게 되면 별이 아름답다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독일 속담이 있습니다. 참 좋은 속담이었던 것 같아. 지금 뭐 언급하겠지만요. 어쩌면 제가 미래 불필요한 금을 위해 현재 아름다운 별을 잊고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금의 시인이 아니라 별의 시인이 되고 싶습니다. 제 스스로 정한 아우도 첨성입니다. 볼 첨자, 바라볼 첨자의 별성자인 것 같아요. 별을 바라본다는 뜻의 아우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별을 바라보기보다 금을 바라보기를 더 갈구함으로써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물론 모르죠. 뭐 글의 어떤 글로서 드러나는 당신의 성품은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현실 생활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면모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약간 그런 분리를 해요. 글로서 쓰는 작가들 있잖아요. 글로서 쓰고 굉장히 아름답게 서정적으로 아니면 굉장히 이상적으로 쓰는 글을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의 어떤 구체적인 현실 삶의 모습하고는 좀 안 맞을 수가 있어. 그래서 저는 작가의 어떤 실제적인 삶의 모습, 관계들하고 어떤 글로서 표현되는 아름다움의 어떤 정서, 그런 철학들하고는 좀 저는 분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작가 뭐 생활을 해본 적은 없지만은 전문적으로. 근데 이제 작가 쪽에서 일하는 분들, 그분들의 어떤 삶의 모습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글로서는 저희가 굉장히 동경하는 어떤 선생님, 스승님이었지만은 실제의 어떤 삶을 보면은 되게 구차한 경우도 있어요. 되게 지저분한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학가가 굉장히 글이 아름답다고 해서 그 삶마저도 아름답다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좀 분리해서 좀 보자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작가에 대한 환상을 안 가져요. 그냥 글이 좋으면 글이 좋은 것이지 그 작가의 어떤 삶까지 그렇게 투영해서 그렇게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이 좋으면 그걸 작가로서 좋아하면 되지 그 사람을 만나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거는 사람 관계성의 문제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고 재밌는 사람 만나면 좋은 거지. 꼭 글을 잘 쓰는 작가가 재밌다는 좋다는 그런 보장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분리해서 판타지에 빠지지 않죠. 작가에 대한 판타지. 제가 작가 생활을 한 건 아니지만은 세속에서 그런 작가에 관한 이야기를 워낙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어가지고 약간 제가 판타지에 빠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걸 분리해서 본다.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정호성 선생님은 굉장히 좀 굉장히 구도자의 모습도 있으시고 서정적인 모습도 있고 굉장히 인상도 참 좋으시고 해서 참 인간적인 매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노야 벤사가 쓴 책 빵장수 야곱에 보면 빵장수 야곱은 친구 손자인 요나에게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 내용을 제가 질문이 멈춰지면 스스로 답이 된다 언급했죠. 소년 요나가 저는 나이가 들면 부자가 될 거예요. 하고 말하자 야곱은 조금만 덜 원하면 넌 이미 부자란다.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나가 야곱 아저씨 지금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갖고 싶지 않으세요? 하고 묻자 야곱은 시간이 흐르면 우리는 원하던 것을 갖게 되어서가 아니라 필요치 않다는 걸 알게 되어서 더 부자가 되는 거란다 라고 말합니다. 라고 하죠. 아까 전에 뭐 자기 집 정리, 집 청소하고도 또
관련이 있죠. 사실 우리는 많이 갖고 있어요. 많이. 일반적인 경우에 이미 충분히 갖고 있어. 그러나 더 많은 것을 원하기 때문에 사실 스스로 궁핍해지는 거죠. 제 인생의 시간은 제법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원하던 것이 필요치 않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오지도 않은 미래를 위해 지금 더 많이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더욱 불안하고 가난합니다. 사실 저의 가난은 부족해서 오는 가난이 아니라 더 많이 갖기를 원하는 데서 오는 가난입니다. 그래서 그런 원함이 있는 한 결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라고 제 예상과는 다르게 이렇게 스스로를 성찰하셨네요. 저는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정은성 선생님께서 물론 저도 부자가 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말한 것처럼 조금 덜 원하고 자족하면 됩니다. 부처님도 자족하는 자가 가장 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많이 가진 자가 부자가 아니라 더 필요한 것이 없는 사람이 부자라는 사실을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그런 부자가 되지 못합니다. 지금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나중에 자족하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 정도면 계속 이런 말씀을 하신 거 보니까 굉장히 자족하실 분처럼 보이는데 실제에서는 좀 그렇지 못한 면모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 이미지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근데 자족이란 말도 있고, 자족이란 말에서 좀 바꾸자면 지족이란 말도 있잖아요. 지족천이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이제 도솔천이죠. 도솔천. 천상계의 가장 유명한 이제 하늘 중에 하나인데, 하늘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 지족천 굉장히 뭐 깨달음 전에 깨달으실 분들이 거기서 지내고 계시다? 뭐 그런 설명은 들은 것 같아요. 저도 까먹었는데 지족천에 지족을 하게 된다면은 다음 생에 어떤 깨달음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그런 데 계실 수도 있죠. 일생을 살면서 돈이 얼마나 많아야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큰 불편함이 없을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남을 도울 수 있을 정도면 더 좋고요. 그 이상의 돈은 어쩌면 필요 없는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오늘이라는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돈을 버는데 낭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래를 위해 돈을 마련해 둔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것의 대부분의 어떤 이유는 뭐냐면은 자녀 때문일까요? 자녀. 물론 자신의 어떤 삶을 위해서 그렇게 돈을 마련해 두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저는 자녀를 위해서, 후세를 위해서 그렇게 돈을 마련해야, 여유분을 마련해 둬야지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혼자 사는 사람, 미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냥 적당히만 살면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욜로족이 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현재를 투자할 생각을 훨씬 덜해요. 과거 세대보다. 과거 세대 같은 경우에는 집을 산다든지 땅을 산다든지 애들을 키운다든지 어떤 승진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모든 행복을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의 행복을 다 유예시킨 어떤 습성이 있어요. 과거 이제 사신 분들께서는. 그러니까 미래에 좀 가 있어. 그래서 나중에 그것들이 실제로 성취된다 하더라도 그것들로 인해서 오는 행복감이 생각보다 덜한 데서 좀 환멸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예상처럼 그렇게 되지가 않는 인생의 측면이 또 많이 있고요. 그래서 과거 분들은 좀 이렇게 뭐랄까, 자기의 행복,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의 행복을 유예시켜 놓으신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 그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 참 좋은 의미로서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당신의 삶을 희생하신 거예요. 그게 참 숭고하고 고결한 희생이지만은 다른 측면에서 또 보자면은 그 순간의 어떤 삶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제대로 가지시지 못했다. 그런 측면에서도 볼 수 있는 건데, 나이 들어서 당신만의 어떤 특징대로, 어떤 선호대로 그렇게 또 취미생활도 하시는 것 같고, 요즘에는 뭐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미래지향적으로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현재의 어떤 시간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행복하는 게 좀 목적이 된 거죠.
지금 30대, 40대, 20대 또 그런 경향성이 있고 70대, 60대 그런 분들도 그런 이제 흐름으로 돌아오신 거죠. 예전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는 거죠. 지금 시대의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저도 한번 나는 가난한가? 부유한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저도 그래서 나는 지금 부유한가 가난한가 그 기준을 들여다 놨을 때 저를 평가했을 적에 저는 굉장히 부자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부자라는 결론이 나온 기준이 뭐냐면은 예전에 제가 20대 때 이런 좀 순수한 생각을 했어요. 어느 정도 돼야 내가 부자라고 어떤 생활의 여유, 돈의 여유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할 적에 저는 20대 아마 초중반 때 그런 기준을 잡았어요. 언제든 내가 마음에 내키는 때에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 시키고 케이크 하나 먹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은 나는 부유하다. 이런 기준을 세워놨던 거예요. 제가. 그 기준. 그러면서 그때 만나던 친구도 자기도 그런 기준이래. 카페에서 이렇게 커피 한 잔 어느 커피든 마시고 케이크 하나 거기에 아무런 뭐 부담이 없을 정도로 산다면은 그럼 내가 부유한 거 아닌가? 그런 기준을 가졌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 기준이 아직도 유효해요. 언제든 카페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케이크 하나 먹고 근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저 지금. 그래서 저는 부유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가 통장에 어떤 잔고라든지 뭐 재산이라든지 한다면은 그렇게 부유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스님들의 어떤 평균에 비해서 제가 아마 밑으로 들어갈 거예요. 아마 저를 뭐 부자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따져보니까 수자들이 아니라 수자들 쪽에서는 뭐 제 주변에 워낙 가난한 수자가 많으니까 돈에 관심 없어요. 돈 버는데. 그러나 스님들 기준에서는 아마 제가 밑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돈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돈은 제가 말하고 있지만은 돈은 쌓아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운용하는가가 중요한가.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는가. 어떻게 방향을 돌리면서 흐름으로 만들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돈을 어떤 모아놓는데 미래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 그건 맞아요. 맞는데 전 돈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게 미래 물론 저도 뭐 사고가 날 수가 있어. 그렇지만 이제 뭐 종단에서의 어떤 복지 그런 것도 있고 수자회도 있고 그리고 제가 뭐 사고가 한다 하더라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다 하더라도 사람이 살아온 자신의 어떤 삶의 패턴들이 있잖아요. 삶의 지향성, 목적성 그런 것들을 굉장히 동조해 주신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설마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저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모아두는다 미래를 위해서 미래에 불확실하게 펼쳐질 어떤 안 좋은 상황을 위해서 그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관심이 없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경우가 많은데 과거 20대 때 그렇게 커피 한 잔, 케이크 한 조각 이렇게 약간 여유로움, 경제적 여유로움의 기준을 같이 했던 한 친구는 나중에 제가 만나게 되었는데 그 기준을 약간 바꿨더라고요. 이제 벤츠로 바꿨다가 벤츠로. 그러니까 30대 중반반 넘어서면 40대 되면은 벤츠로 바뀔 수 있어요. 뭐 한국 차로 한다면 뭐 제네시스로 바뀔 수도 있지.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너는 벤츠로 바뀌었구나. 이게 좀 느껴졌어요. 저도 물론 차를 운용하고 있죠. 지금 제가 일정이 있고 좀 활동이 있다 보니까 차가 있어야 돼요. 또 이제 여기가 교통이 없기 때문에 차가 있어야지만 다닐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산차, 국산 SUV를 운용하고 있지만 그 친구는 벤츠로 바뀌고 이제 집도 바뀌고 뭐 애를 키우다 보면 뭐 좀 더 다른 종류의 어떤 뭐 유모차도 바꿀 수가 있는 거고 브랜드도 있을 것이고 뭐 그렇게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뭐 자식이 없잖아요. 자식이 없고 이렇게 가족이 없다 보니까 저 혼자만 그냥 살면 되니까 크게 바뀌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여유로운 상황이라서 언제든지 누가 뭐 시내에서 만났는데 뭐 커피 한 잔 마시고 싶다. 커피 한 잔이겠어요? 10잔도 사줄 수 있어요? 케이크
10조각도 사줄 수 있어요? 저 부자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제 제가 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자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뭘까 할 적에 저는 커피 한 잔과 케이크 한 조각, 이 기준이 내가 바뀌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또 이제 굉장히 부자라고 느끼는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김천에 가끔 영화 보러 나갈 때가 있거든요. 오후에. 근데 약간 피크가 지난 영화야. 피크 하이 시점이 지나가지고 그럼 영화관에 가면은 한 오후 2시쯤 가봐요. 저 혼자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운이 좋죠. 물론 혼자서 영화를 보니까 오후 2시에. 근데 약간 대관한다는 느낌도 들잖아요. 혼자서 나 혼자 제일 좋은 자리에서 그냥 뭐 팝콘 사서 먹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서 그냥 혼자서 이렇게 혼자서 영화를 보면서 품평하면서 봐도 되죠. 왜냐면 아무도 없으니까. 오 뭐야 하고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이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영화관을 대관한다 한다면은 뭐 그 가격은 모르겠지만은 좌석이 한 뭐 100여 석이 있다고 쳐봐요. 그럼 200만 원 가지고 뭐 이를테면 100 몇십만 원 가지고 제가 대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관을. 근데 저는 10,000원 내고 그냥 영화관 하나를 대관한 거예요. 운이 좋아서 이제 둘이서 본다면은 둘이서 대화하면서 봐도 되죠. 영화 보면서 얘기하면서 저거 저랬대 하고서 이제 얘기하면서 봐도 되고. 근데 이게 참 저는 대단한 시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10,000원 가지고 물론 운이 좋지만 10,000원 가지고 영화관을 대관한 택이야. 근데 웃기잖아요. 영화관 혼자 본 게 뭐가 대단한 거라고. 근데 저는 이거 대단하다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물론 시대적 정황이 좀 다르지만 100년 전에는 영화도 없었어요. 영화도 없었고 100년 전에 어떤 스님의 어떤 신분이라고 할까?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뭐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사대문 안에 승려가 못 들어왔어요. 그게 신분이 낮아가지고. 그런데 제가 지금의 어떤 시대에서는 스님의 신분이 낮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그냥 평균적인 수준은 되고 적어도 뭐 그냥 모든 이에게 똑같이 인정을 받고 있죠. 지금 뭐 계급이라든지 그런 거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승려로서도 이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해볼까요? 용산 아이맥스가 있어요. 아이맥스 중에 가장 큰 스크린 화면을 가지고 있는 데가 용산 아이맥스예요. 용화맥이라고 불러요. 용화맥 같은 경우는 아바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바타가 상영을 했었죠. 아바타 상영을 했었는데 3D 돌비로서 그렇게 막 봐서 인기가 엄청 좋아. 620석인가 640석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한참 피크 때는 좌석 2-3개 남겨놓고 다 나갔어요. 600석이. 가장 큰 데는 인기도 많고. 근데 아바타 영화 보는 3D 영화 비용이 얼마냐면은 27,000원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27,000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유명한 제임스 카메론이라는 거장이 만든 대작이에요. 대작. 좋은 영화를 가장 좋은 시설에서 큰 시설에서 압도적인 3D 화면으로서 27,000원 내고 볼 수 있다는 거는 저는 굉장한 특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가장 큰 특혜가 뭐냐면은 이 27,000원을 내고서 미국에서 만든 영화 굉장히 좋은 영화를 그렇게 3D 화면으로 생생하게 굉장히 재밌게 2시간 뭐 3시간인가 뭐 그렇게 되는데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게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내가 직급이 높다고 해서 내가 부자라고 해서 그걸 볼 수 있는 게 아닌 거야. 그 티켓 오픈 창구 있잖아요. 티켓 빈자리 이게 예약할 수 있는 거는 동시간대 딱 열려요. 어떤 특정 시간에 딱 정해서. 그래서 내가 그 시간만 딱 맞춘다면은 표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은 서울시장이라고 해서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그 표를 미리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대기업의 회장이라고 해서 내가 그 표를 싹쓸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누구에게나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어요. 서울시장도 27,000원 주고 표를 사고요. 대기업 회장도 27,000원 주고 사야 돼요. 물론 그런 분들은 비서가 있죠. 비서가 다 해주지.
비서가 해줘도 똑같은 27,000원이야. 나도 27,000원이고 27,000원 내고서 3시간 동안 좋은 영화, 굉장히 실감나는 영화, 고퀄리티 영화를 본다면은 이거는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이 기회평등이 주어졌어요. 지금의 우리는 이 기회평등을 너무 당연스럽게 생각하잖아. 그러나 좀 웃기실 수 있어도 100년 전에는 절대로 이 기회평등이란 건 없었어요. 어떤 고관 대작이라든지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에게만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특혜가 주어졌지 일반 평민들한테는 그런 문화생활이 아예 불가능했어요. 나 같은 뭐 평민 같은 스님이 뭐 SUV를 타고 다닌다든지 스타벅스 가서 커피 마신다든지 그게 전혀 가당치도 않은 일이었다니까요. 근데 지금에는 지위, 고하, 여부, 재산 여부, 뭐 남녀 여부 그런 거 다 걷어내고 모두에게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거를 내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서 예매 티켓 예매 박스가 오픈하니까 몇 날 며칠 몇 시에 탁 들어가서 내가 예매하지 한다면은 구할 수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평등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그렇지 사실은 이게 당연한 게 아닐 수도 있다니까. 그리고 이 27,000원 가지고 이렇게 좋은 영화를 볼 수 있다는 거는 굉장한 문화적인 수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걸 또 생각해 볼까요? 제가 뭐 클래식 공연을 좋아하지는 않지만은 제가 좋아하는 또 클래식 공연을 또 다닌다면은 지브리 스튜디오 공연을 할 수가 있어요. 뭐 몇 년 전인가 2008년인가 뭐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지브리 스튜디오 뭐 25주년 기념 콘서트가 있었어요. 일본에서 있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25주년 콘서트에서 히사이 시조 그러니까 지브리에서 나오는 애니메이션의 음악을 담당했던 감독이에요. 음악 감독. 그 감독님이 지휘를 하면서 어떤 콘서트를 열었어. 근데 그 콘서트를 전 가본 적은 없지만은 유튜브에 나와 있어요. 유튜브에 나와 있어서. 근데 너무 잘했어. 너무 잘하고 막 애들도 노래 부르고 남녀 파트도 있고 타악기도 나오고 그리고 어떤 솔로 가수도 나오고 해가지고 그거를 성대하게 2시간 동안 했는데 그 티켓도 이를테면은 누구에게나 오픈될 거예요. 몇 날 몇 시부터 티켓 창구가 오픈된다. 그러면 예매도 할 수 있고 그럴 거예요. 근데 이것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기회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제가 그 티켓 값은 모르지만 지금 시대로 좀 환산해 보자면은 20만 원 정도 된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문화예술, 감동받은 애니메이션, 그리고 너무 아름다운 어떤 음악 선율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가수들 그런 거를 듣기 위해서 20만 원을 내가 투자한다. 20만 원이 저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해요. 합리적인 금액.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인생의 최대의 노래들이 음악 클래식 공연들이 그렇게 펼쳐진다. 그럼 20만 원 낼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예전에 누가 물었어요. 스님 만약 콘서트 지금에는 없는 콘서트지만 콘서트 하나 있는데 꼭 가고 싶다 한다면 어떤 콘서트가 있겠어요? 누가 물어봤는데 저는 딱 한 명 얘기야. 마이클 잭슨. 마이클 잭슨 콘서트를 전 가본 적이 없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6학년 때였나 중학교 1 때였나 그렇게 한국에서 공연을 하신 적이 있어. 마이클 잭슨이.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뭐 당연히 가지 못했죠. 그러나 지금 만약 살아 계신다면은 그리고 그만큼 전성기가 계신다면은 마이클 잭슨 콘서트 꼭 가고 싶어요. 팝의 황제라고 하잖아요. 근데 전 마이클 잭슨 노래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고 야 이런 분의 노래를 들을 수 있는 시대를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이제 그 CD로 듣고 이렇게 MP3로 듣고 있지만은 들었지만은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마이클 잭슨 콘서트는 대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만약 저한테 콘서트 기회가 한 번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마이클 잭슨 갈 것 같아요. 미국에 가서 콘서트만 보고 뭐 10시간 비행기 타고 콘서트만 보고 다시 들어오라고 해도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마이클 잭슨이 다시 공연을 한다면은 그렇게 생각하실 분은 많을 거야. 근데 생각해 보세요. 히사시조가
지브리 뮤지엄 이제 콘서트를 하고 25주년 콘서트를 하고 마이클 잭슨 공연을 우리가 지금은 못 가죠. 못 가고 있지만은 근데 유튜브로 해서 그걸 공짜로 볼 수 있는 시대인 거예요. 지금 시대가. 유튜브에 다 나와 있어요, 이미. 근데 뭐냐면은 카메라를 찍었잖아요. 가장 정확한 순간에 좋은 음질을 가지고 굉장히 구도도 좋게 그리고 하이라이트를 볼 수 있게끔 카메라가 다 해서 편집해서 유튜브에 공짜로 올라와 있어요. 음향도 좋아. 여러분들 콘서트 가면 되게 현장감이 굉장히 좋죠. 법문도 그렇고 법문도 현장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가서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유튜브로 듣는 것보다는. 그 분위기가 달라요. 물론 콘서트도 현장감이 되게 중요한데 현장감이 비록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선별해서 가장 좋은 씬에서 가장 좋은 오디오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으니까 지금 봐도 굉장히 감동적인 거예요. 근데 이게 무료야. 근데 이거 저만 그런가? 전 이거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모든 문화적인 즐거움, 감동을 느끼는 게 무료로 제시되고 있다니까요. 공짜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는 누구에게나 이게 오픈되어 있어요. 유튜브 보는데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내 핸드폰 요금제만 하고 또 와이파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보고서 헤드폰만 적당히 갖춰져 있다면은 그 감동을 지금도 느낄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저는 참 대단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에게 평등해. 기회가 평등으로서 널려져 있고 무료로 이런 문화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창구들이 너무 많아. 그렇게 문화예술 어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지금 당장 행복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꼭 어디 누가 공연을 50만 원짜리 티켓을 안 구해도 100만 원짜리 어떤 뭐 뮤지컬이라든지 그런 걸 보지 못해도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지 않아도 그렇게 감동을 느낄 수 있고 무료로 감동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 어떤 음악 같은 경우도 음악을 굉장히 좋아해도 멜론이라든지 뭐 지니 뮤직 있잖아요. 만 얼마인가? 그렇게 내면은 만 원 정도 내면은 무제한으로 들을 수 있는 시대인 거예요. 굉장히 조금의 돈을 내고서도 굉장히 되게 만족할 수 있는 문화적인 컨텐츠들이 넘쳐나는 시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내가 좋은 음악을 듣기 위해서 과거에서는 고관 대작이 되어야 했어요. 굉장히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든지 돈이 많다든지 명성이 많다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은 모든 이에게 똑같은 기회가 부여되고 있어요. 근데 그 기회를 잡느냐 못 잡느냐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참 그런 시대 참 대단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기본 여건들은 너무 많아. 그런데도 우리 인간이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죠. 참 많은데 그 이유는 뭘까? 한 단어로 얘기하자면은 비교 때문이에요. 비교하기 때문에 불행한 거야. 비교하기 때문에. 누구는 저렇게 뭐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데 누구는 저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누구는 저렇게 뭐 아파트 5억에 샀다가 20억에 파는데 말하자면은 그런 비교를 하면은 불행해지는 거야. 불행해지는 거. 비교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야. 내가 얻는 어떤 뭐 소득이 있고 소유물이 있고 근데 남들이 나보다 더 얻었어.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야. 제목 보세요. 금이 아름다운 것을 알게 되면은 별이 아름답다는 것을 잊어버린다. 이 제목 보면 무슨 생각 나세요? 저는 소유냐 존재냐 이 책이 생각났어요. 금은 소유물이잖아요. 별은 존재하는 것이고. 근데 소유는 뭐를 기반으로 하냐면은 나란 존재를 기반으로 해요. 존재는 뭐냐면은 나란 존재를 물론 나란 거를 기반으로 하지만은 전체가 훨씬 커요. 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별도 존재하고 저 빗방울도 저렇게 떨어지고 있고 바람결에 지금 가지 흔들리고 있잖아요.
별이라든지 빗방울이라든지 다른 바람결이라든지 이건 존재 전체를 상징해요. 근데 뭐냐면 금이라는 거는 나에 좀 국한돼 있어요. 내가 소유할 수 있느냐,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 그리고 나보다 남이 더 많은 금을, 돈을 소유하고 있느냐, 비교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비교가 생기는 것의 근원 이유는 뭐냐면은 나예요. 나라는 실체감을 딱 가지면은 내가 무엇을 얼마나 소유했는지, 소유하지 못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돼요. 근데 별이란 건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어요. 부자라고 해서 별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별을 못 보는 것도 아니에요. 뭐 서울 시장 국회의원이라든지 고관 대작이라든지 별을 더 좋은 데서 보느냐? 아니에요. 우리도 버스 타고 와서 좋은 뷰포인트 가면 별 볼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열려 있다니까. 그 문화의 향수를 누릴 수 있는 우리 기회처럼 모두에게 공평되게 열려 있는데, 근데 나로 쪼그라들어서 나라는 실체 중심으로 살다 보면은 내가 소유한 것의 중심으로 살게 돼요. 그래서 금을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 얼마나 많이 벌이가 있느냐, 누가 벤츠 S 560을 타고 다니느냐, 누가 에르메스 벌킨백을 메고 다니느냐, 그게 중요한 요소로 된다니까. 나로 쪼그라들었을 때 그런 거예요. 나의 존재 가치를 나의 소유물로 환원시키는 실수를 계속 반복하게 돼요. 소유물로 나를 규정해. 나는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나만 존재하고 있겠어요? 구름도 존재하고 있고, 별도 존재하고 있고, 흙탕물도 존재하고 있고, 축축함. 아까 비 맞고 와서 여기 옷을 좀 걸어놨는데 축축함도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존재에서 벗어나면은 내 소유물로 나의 가치를 바꿔버립니다. 그런 실수를 계속 반복하고 있죠. 계속해서 정호승 선생님 책을 읽어보자면은 돈은 생계가 보장되는 단계만 지나면 행복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물론 돈이 없어 한 끼 밥을 걱정해야 하는 사람은 밥을 먹기 위해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더 이상 밥 걱정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생계가 보장되는 단계에 이를 때까지는 소득이 오르는 만큼 행복 지수도 따라 오릅니다. 그러나 그 단계가 지나면 소득이 많이 올라도 행복 지수는 크게 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에 대한 욕구가 지나쳐 행복의 기초가 파괴됩니다. 돈을 벌수록 여유와 욕심이 더 생기기 때문입니다. 스킵해서 다음 부분 읽어보자면은, 미국 버몬트 숲에서 자급자족하는 자연주의적 삶을 산 헬렌 니어링은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에서 남편 스코트 니어링의 말을 이렇게 전합니다. 덜 갖고 더 많이 존재하라. 삶에서 중요한 것은 당신이 갖고 있는 소유물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단지 생활하고 소유하는 것은 장애물이 될 수 있고 짐일 수도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결정짓는 것이다. 그렇죠? 돈도 그렇죠. 돈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돈을 어떻게 쓰느냐, 운용하느냐, 그게 중요한 가치죠. 정말 삶의 모습, 저 사람의 어떤 품성, 방향성, 이런 것들이 드러난 것이죠. 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쓰는 덕자가 되느냐, 덕 있는 사람이 되느냐, 그게 참 중요한 거죠.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결정짓는 일을 하기 위해서도 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위해 필요 이상으로 소유한다면 그것은 욕심일 뿐입니다. 가장 작은 욕심을 지닌 사람이 가장 신에 가깝다고 합니다. 지나치게 많은 돈은 신의 축복이 아니라 악마의 저주일 수도 있고, 극락세계에서는 보석이 거래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느 신부님은 사제생활을 하면서 꼭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돈에서 멀어지려는 노력이었다고 합니다. 그 신부님은 사제 서품을 받을 때 은사 신부님께서 자기 지갑에 정확히 돈이 얼마나 있는지 세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돈을 세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양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으로 은사 신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겠죠. 지금 제 지갑에 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들여다봅니다. 소유가 풍부하면 존재도 풍성하게 된다는 착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소유가 존재를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좋은 시를 쓰려고 노력하면서 많은 돈을 벌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시를 망치고 동시에 제 존재를 망칩니다. 욕망을 채우는 삶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채우는 삶이 가치 있는 삶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소유의 욕망이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공간이 있어요. 그게 어딜까요? 제 생각에는 백화점 명품관인 것 같아요. 백화점 명품관. 명품 가면은 제가 신세계백화점 얼마 전에 대구 신세계백화점을 한번 들렸어요. 들려가지고 명품관이 있더라고요. 뭐 이를테면 뭐 에르메스도 있고 뭐 구찌도 있고 샤넬도 있고 그리고 이제 보석 같은 파는 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까르띠에라고 있잖아요. 저도 보기만 해봤어요. 보기만 했는데 근데 제가 용감하게 용감하게 한번 까르띠에 매장에 들어가 봤어요. 지금부터 까르띠에 매장에 들어간 썰을 풉니다. 그래서 물론 살 거 아니야, 살 거 아니지만은 야, 까르띠에 내가 들어는 봤는데 까르띠에도 있고 뭐 티판인가 있는 것 같아. 티판이라고 이제 금은 보석을 파는 데죠.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해서 한번 들어가 봤어. 뭐 반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반지가 있어서 좀 비싸 보여. 그래서 이 반지 얼마예요? 하고 물어봤어요, 직원한테. 그러니까 직원이 뭐라고 할게요? 그 가격이 2,800만 원입니다.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제가 2,700만 원이 모자라서 못 샀어요. 좀 아쉽게. 바로 2,700만 원 더 있어서 제가 바로 사는 건데 2,800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뭐 다이아몬드가 뭐가 박혔고 뭐 백금이 어쩌고 뭐 그런 예설명이 근데 이제 잘은 모르겠지만 2,800인 거야. 야, 근데 2,800이 있으니까 사는 사람이 있는 거겠죠, 당연히. 물론 뭐 나는 아닐 뿐이지.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 뭐 100억 땅 부자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사람이 있어. 야, 그래서 신기하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매장 앞에 줄을 서 있더라고요. 요즘엔 많이 못 들어가니까. 근데 이렇잖아. 까르띠에 반지는 비싸잖아. 비싸고 어떤 건 좀 쌀 수도 있고. 근데 까르띠에 반지는 낄 수 있고 또 뺄 수도 있잖아요. 뺄 수도 있고 뭐 잘못하면은 잃어버릴 수도 있고 운이 좋으면 뭐 선물로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까르띠에 반지는 얻고 잃고 뭐 비싸고 싸고 그리고 나타나고 사라지고 그 모든 생사가 펼쳐져요. 생사의 어떤 내용물이에요. 까르띠에 반지는. 그런데 우리가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더군다나 이건 공짜야. 공짜. 그게 뭘까요? 이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이거는 돈이 안 들어요. 돈이. 근데 이거는 내가 쓰고 싶은 때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요. 이게 진정한 의미로서의 보배예요. 보배. 제 법문을 오랫동안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어느 정도 짐작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법문을 설사 처음 듣는 분께서는 저 선생님 지금 장난하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왜 보배냐고 이게. 근데 반지는 여기에 끼어지는 내용물이잖아요. 내용물은 얻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어. 비쌀 수도 있고 쌀 수도 있어. 아름다울 수도 있고 좀 덜 아름다울 수도 있어. 근데 이거는 안 바뀌어요. 이거는.
이거는 언제든지 이거 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이거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어떤 노력도 필요치 않아. 그리고 이건 무제한이야. 공짜야. 이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신의 존재를 소유물의 어떤 여부로 그렇게 환원시키는, 평가하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까르띠에 물론 비싸요. 그러나 이 값도 없이 비싼 거, 이거를 놓치면은 결국 나의 존재로 쪼그라들어서 내가 내용물에 휘둘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거는 전체 일이에요. 존재의 일이고 모두의 일이고 공짜의 일이고 무한의 일인 거예요. 무한의 일. 이것에 정말 가치를 안다면은 그 내용물에 휘둘리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이 손가락 얘기를 하자면은 구지스님이라고 있어요. 구지스님. 무문관에 나오지만은 구지스님이 모든 이제 학인들, 공부하는 스님들이 어떤 질문을 하든 간에 부처가 무엇입니까? 스님 요즘에 뭐 하십니까? 스님의 뭐 견처를 보여주십시오 한다면 구지스님은 모든 질문에 대해서 이거 하나 딱 보였어요. 이거 손가락 하나 딱. 그래서 구지예요. 구지선사. 근데 입적하시기 전에 무슨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내가 천룡 스님으로부터 이 손가락을 얻은 뒤에 평생을 쓰고도 모지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구지 스님이 천룡 스님으로부터 가르침 하나를 받았는데 이 손가락 받은 거야. 손가락. 근데 이걸 탁 본 다음에 깨우치셨어. 확연대오 하신 거죠. 확철대오. 확철대오를 하신 뒤에 이 손가락 선을 얻고서 일생 동안 모든 학인들이 이걸로 접했는데 쓰고도 모자람이 없었던, 부족함이 없었던 거야. 왜냐하면 이거는 언제든 쓸 수 있으니까. 여기에 끼어지는 내용물이 아닌 거야. 내용물이 반지가 아닌 거야. 반지인데 반지가 아닌데 이건 언제든 쓸 수 있어. 이것의 가치를 아신 거죠. 가치를. 무한하게 쓰고 있고 어떤 조건이나 상태에 영향을 받는 것이라면은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내가 부유하다고 살 수 있고 부유하지 않다고 못 사고, 내가 부유하다고 10개를 가질 수 있고 적당히 부유하다고 1개를 가질 수 있고 조건 상태가 다르잖아. 조건 상태에 따라서 가질 수 있는 내용물이라면 이건 절대 진리가 되지 못합니다. 그 어떤 조건이나 상태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그것이 진리의 요건인 거예요. 그 진리의 요건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 선사들께서는 주장자를 드셨잖아요. 구지선사는 손가락을 드셨지만은 내보이셨지만 선사들은 주장자를 든 거예요. 주장자 모양을 따라가는 게 아닌 거예요. 주장자가 얼마나 뭐 좋은 건지 멋들어져 있는지 얼마나 유약이 잘 취해져 있는지 금 술 같은 게 잘 나타나 있는지 그걸 하라는 게 아니라 요 드는 거 요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장자를 내리치시잖아요. 이거 요 듣는 거 요 보는 거 듣는 거에 무한한 보배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보는 대상, 듣는 소리에 있는 게 아니라 보는 거, 듣는 거 여기에 무한한 보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벚꽃 시즌이 있었죠. 근데 이것도 영화하고 비슷해요. 서울시장이 됐든 대통령이든 삼성그룹의 회장이든 강변에서 피어난 벚꽃들을 보는 거는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벚꽃 구경하면서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음료수 하나 먹는다면 굉장히 좋을 수 있죠. 그렇게 존재라는 거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기회예요. 존재는. 서울시장만 존재하나요? 대통령은 존재하나? 삼성 회장이라고 존재하나? 나도 존재해요. 존재가 똑같아.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존재할 수 있다면은 세상의 그 모든
인연으로서 드러난 다른 존재들도 선물로 다가와요. 나조차도 그런 선물들을 누릴 수 있는 어떤 그 통로일 수도 있지만 대상도 모두가 선물로 드러나 있어요. 근데 이 선물을 누리는데 지위가 필요 없다니까요. 돈이 필요 없다니까요. 뭐 이를테면 우리가 뭐 여의도 윤중로를 간다고 쳐봐. 서울로 뭐 벚꽃 구경을 간다고 쳐봐. 서울숲으로. 근데 거기 가는데 서울 시민이라면은 버스비, 지하철비만 필요해요. 거기 가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게 아니야. 그리고 벚꽃을 음미하면서 기껏 한다면은 카페 있잖아. 카페에서 커피 한 잔 사 먹을 돈, 뭐 3,000원, 4,000원이라든지 그 정도면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봄날에 벚꽃을 누리기 위해서 차비, 버스비, 지하철비, 거기다 음료수비 정도 크나큰 비용의 지불 없이 우리가 봄날의 어떤 정취를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벤츠 S560을 탄다든지 그걸 타고 가야지. 아니면은 에르메스 벌킨백을 이렇게 메고 간다든지 해서 봄 햇살이 더 따뜻한 것도 아니고 또 벚꽃이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존재로서 그 모든 인연들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이미 주어져 있는데 나로 쪼그라들면 나로서 살게 되면 나의 실체로서 살게 되면 그 존재를 누리지 못하고 존재의 행복이 나로서 투구하면서 기쁨으로 충만되지 못하고 계속 비교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쟤는 벤츠 S560 타고 왔는데 저희는 에르메스 버킨백 메고 왔는데 선물은 행복은 이미 주어져 있어요. 근데 뭐냐면은 그게 공짜로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공짜로. 근데 이 공짜로 주어져 있는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 한 가지만 필요한 거예요. 나의 존재성, 실체성 확 벗어난다면 내가 존재로서 이렇게 살아날 수 있다면은 다른 존재들도 진리로서 진실함으로써 명백함으로써 이렇게 훅 들어오고 또 훅 나갈 수 있는 거야. 이게 보고 듣고 하잖아요. 벚꽃 보고 벚꽃 냄새도 맡고 하잖아요. 이게 진실해지는 거예요. 보고 듣는 거 여기서 진실해지기 때문에 어떤 내용물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내용물에 존재로서 뚜렷해지는 거죠. 뭐 제가 부가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물론 저는 2,700만 원이 모자라서 까르띠에 반지를 못 샀어요. 그러나 전 제가 부자라고 느끼는 게 이거예요. 언제든 분명하게 손가락을 들을 수 있고 손가락이 쳐내는 책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하다면은 소유물과 내용물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 상태는 뭐냐면은 전체로 확장되어 있는 거야. 전체로 확장되어 있어서 진리가 들어오고 진리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모든 게 진리의 일로서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로서 충만되면은 더 이상 결핍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또한 비교로서의 어떤 열등감 그런 거는 사라지게 됩니다. free 자유라고 하죠. 자유. 근데 free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 공짜라는 뜻도 들어가 있어요. 영어 사전에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free 자유는 공짜예요. 공짜. 무상으로 그 누구에게나 아무 대가 없이 주어져 있는 게 사실은 자유야. 보는데 돈이 들어요? 이 펼치는데 돈이 들어? 소리를 내는 데라든지 소리를 듣는 데 돈이 들어요? 아무런 대가가 없어요. 여기 비용도 지불할 필요가 없어. 공짜예요. 공짜. 그러니까 이 듣는 자유가 이 보는 자유가 사실은 공짜예요.
자유가 공짜이고 공짜가 자유야. 그런데 이 자유를 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눈앞이라고 표현하죠. 눈앞에서 보고 듣는 거예요. 그렇게 눈앞도 자유이자 공짜예요. 눈앞은 누구에게 있어요? 모두에게 있어요. 고관대적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한테도 눈앞이고 부자한테도 눈앞이고 서울시장한테도 눈앞이고 그냥 일반 촌부한테도 눈앞인 거예요. 눈앞. 이 눈앞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기회야. 근데 이 공짜 눈앞은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기 때문에 따로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없는데 눈앞을 찾아내고 눈앞을 써먹는 사람이 주인인 거예요. 주인. 주인이 따로 정해진 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눈앞은 프리이고 프리는 자유이고 자유는 공짜다. 근데 이게 신기한 자유예요. 신기한 자유. 신기한 눈앞. 신기한 공짜. 왜냐하면 찾으려고 나서면 그 어느 데서도 눈앞을 찾을 수가 없어. 잡을 수도 없어. 소유할 수도 없어. 그런데 우리가 찾고 잡고 어떤 소유하라는 그 마음을 온전히 쉬게 된다면은 그 언제든 어디서든 어떤 인연이로든 나타나는 게 그런 눈앞이고 자유고 공짜인 거예요. 그래서 눈앞이랑 공짜는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재밌는 공짜예요. 찾으려고 하면 못 찾아. 잡으려고 하면 못 잡아. 근데 찾고 잡으려는 그 의도를 쉬게 된다면 애초부터 이렇게 있었어. 눈앞에서 별은 빛나요. 이미. 벚꽃은 이제 활짝 피어 있고 커피 맛은 씁쓸하고 봄 햇살은 따사롭고 이게 다 공짜 일이라니까. 그런데 우리가 나란 존재로 그렇게 갇혀 쪼그라 들어가게 된다면 누가 무엇을 타고 왔느냐, 누가 얼마만큼의 지위가 있느냐, 까르띠에 반지 들어가 있느냐, 그런 걸로 자신의 가치, 존재 의미를 축소시켜 놓고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자신을 열등한 존재로 만드는 일을 중생으로서 반복하고 있어요. 이게 불행인가요? 불행. 내가 덜 소유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소유하지 못해서 부자가 아니라서 불안한 게 아니라 그 모든 불행의 근원 뭐냐면 나로 쪼그라든 거야. 나란 실체로 탁 들어앉아 있는 게 그 모든 불행과 고통의 근원입니다. 근원. 그래서 이 근원이 해결돼야 된다는 거야. 깨달음이란 게 이 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투철한 방법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를 얻고 싶어 한 거예요. 깨달음이란 자유. 눈앞의 자유. 무한하게, 무상으로 언제나 쓸 수 있는 이런 자유. 이 자유로 도달하게 된다면 소유물은 알아요. 지금 적게 소유한 거. 그렇지만 거기에 주눅들지 않는다니까. 왜냐하면 난 이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정말 큰 소유예요. 대단한 소유. 이것만 가졌겠어요? 별빛도 가졌겠지. 벚꽃잎도 흔들림으로써 가졌겠지. 빗소리도 가졌겠지. 비를 맞는 축축함도 가졌겠지. 커피의 씁쓸함도 다 가졌겠지. 모두가 진실함의 인연으로서 드러나게 된다는 그런 충만함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실체로 비교로 구속돼서 스스로 괴롭히지 않고 그런 겁니다. 찾으려면 절대로 찾지 못하고 찾으려는 마음만 쉬게 된다면은 이미 누리고 있는 그런 공짜이고 눈앞이고 또한 자유입니다. 너무나 손쉬워요. 이거 탁 하나 벗어나면 되니까. 그런데 그러면서도 눈앞에 놔두고 찾지 못하는 그런
공짜이고 자유이고 눈앞인 거예요. 이 자유는 정말 손쉬운 거예요. 요거. 예, 오늘 법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법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